안녕하세요. 저는 뉴욕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는 이석원 박사라고 합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완전히 랜덤한 샘플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이 어느 정도 위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이론은 가정을 포함하고 있고, 가정이 현실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이 다소 위배되었다고 해서 분석 자체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이 현실에서 얼마나 유효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가정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 법칙이 부정된다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입니다. 무작위 샘플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100% 자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무작위 요소와 자기적 요소가 합쳐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무작위성이 침해돼서 어느 정도로 법칙이 성립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작위 가정이 깨졌으니 법칙이 현실에서 불가능할 정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가정이 좀 깨졌다고 통계적 법칙들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관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한 모든 연구들은 죄다 부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찰 데이터는 무작위성이나 독립성을 포함한 통계적 법칙들의 가정들을 100%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계적 분석은 가정의 위배 정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거 데이터 에서 문제는 특히 20대의 사전선거, 당일선거에서 완벽하게 성립했던 대수의 법칙이 참여자가 2배 이상 증가한 21대 사전선거에서는 완전히 깨진다는 것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샘플 수가 많아지면 편향 효과가 줄어들고 무작위 효과가 증가해서 대수의 법칙이 더 잘 성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의 정도는 법칙이 완전히 부정된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자기적, 즉 부정선거였다는 뜻이 됩니다. 사람들이 주사위를 던져서 투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전투표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선택이 무작위성을 결여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집단적으로 무작위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의 행동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그 선택이 통계적으로 무작위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이, 성별, 취미, 배경, 재산 정도, 지식 수준 등 다양한 특성을 무작위로 지니고 있습니다. 축구장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이 다양하듯이 사전투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특성도 마찬가지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축구하러 가고 싶다 혹은 사전투표하러 가고 싶다는 그 자체가 무작위성을 부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결과가 모여 통계적으로 보면 무작위적인 특성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소의 법칙이 어느 정도 성립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라이놀트 니부어도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개인이 도덕적이라도 그런 도덕적인 개인이 모인 사회도 비도덕적일 수 있습니다. 그거랑도 비슷합니다. 그 주장은 몇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작위성과 자율성의 혼동입니다. 개인 행동이 주사위를 던져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자기적이거나 무작위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개인의 선택은 자율적일 수 있지만 집단적으로 보면 이러한 선택들이 무작위적인 분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 동전을 던지는 것 같은 불확실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적, 통계적 무작위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회과학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과학의 과학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곳 중에 하나가 심리학, 교육심리학 분야였는데 이것은 경제학보다도 빠르게 과학화가 진행되었습니다. 효용이라는 개념도 심리학적 개념입니다. 개인의 심리가 자율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게 무의미하다면 이런 심리학은 물론이고 경제학, 정치학, 사회과학 자체에 대한 통계 분석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모두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가져오는 사회적 패턴에 대한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개별 행동의 특성이 집단 전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구성의 오류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자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들이 모여 형성된 집단의 결과가 무작위적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일반화이기도 합니다. 즉,
잘못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 성향이 사전투표를 하도록 한다 해도 그게 어느 정도로 강한 요인인지에 따라 무작위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그 정도는 지밸류 같은 것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밸류는 표본 평균이 모집단의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투표에 적용하면 사전선거의 득표율이 모집단의 득표율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그런 일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려면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한 지역 내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차이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비교하는 건 그게 같은 지역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모집단이 다르다고 우기기도 하는데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지역구가 같으면 같은 모집단입니다. 그런데 지역 간 사전투표율이 다른 것이 무작위성이나 독립성을 깨게 한다는 것은 논점 일탈이고 비약입니다. 각 지역구는 그 지역구가 가진 여러 특성, 산업적, 인구 구성적, 자연적, 정책적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러한 것에 의해 사전투표를 가야 할 상황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완전히 독립적인 모집단이 아닐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층이 사전투표를 더 많이 했다면 두 모집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 유권자는 본투표를 선호하고 진보 성향 유권자는 사전투표를 더 많이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선거에서는 보수층에서도 사전투표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이전과 똑같이 유지될 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서울 전역에서 비슷한 패턴과 차이를 동시에 보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네, 예를 들어 앞에서 말씀드린 지밸류 혹은 표준 점수라고 하죠. 이것을 이용하면 특정한 패턴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드문 일인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밸류란 특정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보통 지밸류가 2, 3을 넘으면 꽤 드문 현상이고 5 이상이면 거의 보기 힘든 수준이라고들 평가합니다. 그런데 실제 선거 데이터에서 분석해보면 일부 지역의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차이에서 지밸류가 49.3 이런 극단적인 값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된 확률이 약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밸류가 49.3 이렇게 나온 확률은 지구가 탄생한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로또를 샀을 때 매일 1등에 당첨된 확률이 수백 번 발생할 확률보다도 낮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률이 한 지역구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역구에서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의 희박한 확률이 실제 선거 데이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해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서울의 여러 지역에서 거의 일정하게 10에서 13% 범위에서 반복된다면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계적으로 정상적인 변동성이 있다면 지역별로 차이가 들쑥날쑥해야 합니다. 랜덤하게 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유권자의 성향의 차이로만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설명 가능한 수준인지 정량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해당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해야 합니다. 단순한 숫자 비교가 아니라 통계 검정을 통해 차이가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국 단위가 아니라 지역 단위로 비교해야 됩니다. 선거는 지역구 단위로 진행되므로 전국적인 비교보다 같은 지역 내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로 패턴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특정한 조직적인 요인이 투표 방식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부정선거의 의혹을 강하게 들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만약 일정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를 설명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차이가 특정 정당에게 일관되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나타난다면 이는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론적으로 완전 완벽한 무작위 샘플링은 현실에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통계 분석에서는 가정이 어느 정도 위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미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순한 의혹적이나 가정 비판이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자연스러운지 아니면 통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패턴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수치로 검토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라면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숫자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났다면 이는 뭔가 시스템적으로 동일한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한 주장만으로 선거 결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낮은 확률의 일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발생한다면 이를 그냥 무시할 수 있을까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말만으로 Z-value 49.3 이런 숫자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럴 수 있다는 말만으로 넘어가는 것은 과학적으로나 민주주의적으로 매우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또한 대수의 법칙은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설이지 그것이 증거가 아닙니다. 가설은 검증돼야 하는 것이지 법칙을 부정할 근거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은 서버를 열어서 그것을 검증해보자 이렇게 나와야 하는 것이 올바른 학자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종로구 사례를 분석해보면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연령대별 인구 통계 자료와 연령대별 지지율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대값을 계산하면 46.15%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선관위 발표에 따르면 사전투표 득표율은 65.56%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나타났던 사전투표 득표율의 기대값하고 사전투표 복원값하고 차이는 0.04%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서로 간에 보증해주는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고려해서 50대 이상 유권자가 전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극단적인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63.7%로 여전히 발표된 수치인 65.57%보다 낮습니다. 즉 실제로 50대 이상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득표율이 이보다 더 낮아야 했지만 오히려 더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대가 젊은 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대의 민주당 지지율이 75%라서 40대까지 넣은 거였는데 30대까지만, 그러니까 18살에서 39세까지만 투표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확률은 57%대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젊은 층만 사전투표를 했다 해도 65.56%라는 수치는 나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대 총선 당시 사전 투표수는 종로구의 경우 19,841표였고 이때는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잘 성립을 했습니다. 이때 Z-value가 0.04에서 0.07 사이에 머물렀거든요. 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수가 47,200표로 2.38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Z-value는 28에서 49로 급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본이 커질수록 편향 효과는 줄어들고 무작위 효과가 증가해야 하는데 이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현실적인 통계적인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확연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체 투표율 증가율이 2.38배였는데 더 구체적으로는 2.378배였는데 민주당 득표수 증가율은 2.987배, 자유한국당 득표수 증가율은 1.999배였습니다. 즉 민주당 득표수가 비정상적으로 자한당 득표수 증가율에 비해 150%가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득표율 차이 증가율은 더 이상한데 14.13%에서 33.55%로 전체 투표율 증가율인 2.378배와 거의 유사하게, 이 경우는 2.374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대1 비율로 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지만 솔성 공식에 의하면 비율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는 득표율에 맞춰서 체계적으로 투표수가 조작되었다는 간접 증거가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빅데이터와 전통적 데이터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빅데이터는 크게 4V, Volume, Velocity, Variety, Veracity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맞습니다. 빅데이터는 그 네 가지 특성상 샘플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샘플 수 보정 공식을 통해서 실제 크기보다 작은 샘플로 축소해서 분석을 해야 온전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선거 데이터는 이러한 샘플 수 보정 공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성이 완전히 다른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적 이상성을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빅데이터의 샘플 수 보정 공식을 이 선거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데이터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부정의 가능성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범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돈 PD님은 제 분석과 솔성 공식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을 전해줄 수 있는 미국의 전문가를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저는 저의 지도 교수님이시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시고 또 95% 이상의 적중률을 CIA로부터 공인받은 현실 정치 정세 예측 컨설팅 회사로 수많은 선거와 정세 분석 컨설팅 경험을 가진 브루스 부에노데 메스키타 교수님께 저의 분석과 솔성 공식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에 대한 인터뷰를 부탁드렸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인터뷰는 취소되었고 교수님은 다음과 같은 이메일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수의 법칙은 실로 수학적 법칙이지 현실을 우연히 반영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를 통해 선거 승리에 따라 투표수가 의석수로 변환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은 이석원 박사가 보여준 바와 같이 많은 수의 투표와 이전 투표 분포에 대한 강력한 증거, 그리고 지역구 투표를 의석으로 변환한 이전의 사례가 있을 때 보고된 투표수에 따라 결과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수의 법칙은 이전 결과와 현재 결과 간의 완벽한 일치를 기대하게 하지는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동 범위의 한계를 예측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포화성 분포를 사용하여 무작위 편차의 확률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석원 박사의 분석에서 관찰된 편차는 우연히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이러한 큰 편차는 유권자에서 대규모 변화가 있었거나 실제로는 없었습니다. 현장의 상황이 변화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수의 법칙은 편차가 통계적으로 타당한 기대 범위 내에 있는지 아니면 큰 선거 충격이나 조작을 암시하는지를 평가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는 대수의 법칙을 고려했을 때 기대값에서 벗어난 편차에 대해 선거 부정이 타당한 설명이 된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높은 확률로 보여주었습니다.